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이 곧 종교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아인슈타인의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법칙, 즉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는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이론입니다. 원자폭탄의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폭탄에 있는 질량, 폭약이 에너지로 급격히 폭발하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불생불멸의 법칙이 과학에서도 증명됐다는 것을 성철 큰 스님이 자주 예로 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과학과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중에 지월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 하셨죠. 달이 인간의 자성이고 본성이니 부처의 글과 말로 공부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글과 말은 공부의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으로 깨우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이건 성경이건 경전에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부처의 본성이 각각 다 있으니 각자의 본성에 끼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닦아서 깨끗한 거울, 명경같이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 축하드립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두 분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 이슈를 다각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바. 오늘도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 공공정치학과 정윤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이 7800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차피 이번 대통령은 삼류다. 국민들은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바른정당 쪽 국회의원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이 보수의 대결집이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을 빼고 나면 선거일까지 6일, 그다음에 일강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 뚜렷하고요. 보수 표심은 홍준표 후보로 결집 중에 있고 심상정 후보의 약진도 주목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쉽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왜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보수가 바른정당의 네. 보수는 사실 개혁 보수를 자임하면서 네. 지난 이제 탄핵을 주도했고 네. 또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중도 보수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창출을 해냈어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다자구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 많은 지지 기반이 좀 중첩이 되기도 하고 또 네.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외연 확장에 일정 정도 좀 성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요. 어떤 정해진 중도층의 지지를 네.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희망과 또 그런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다 저버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는데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에게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까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게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유승민과 바른정당은 사실은 배신자 프레임으로부터 전통적 보수 집단으로부터 크게 사실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정치 세력 일부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보수를 결집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탈당한 의원들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와 일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네. 크게 선거판을 흔들거나 또는 크게 시너지를 주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선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곽충 박사께서 처음 오프닝에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제가 눈 감고 들었거든요. 아주 멋있는 말씀인데 이게 또 땅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별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게 좀 멋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그 선택 그야말로 땅의 현실만 본 것 같아요. 땅의 현실만. 유승민 후보는 본인의 갈 길이 명확하죠. 끝까지 가서 하여간 이번에 그 토론회를 또 쭉 이 전 과정, 선거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차기를 바라보려면 마지막까지 가서 하여튼 몇 %가 나오더라도 본인들 말대로 한 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벌써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른바 보수적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보수 본류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밑에 기초의원들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 바로 지방선거가 걱정이거든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당 사람들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야말로 풀뿌리 조직이 사는 건데 그래도 와해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땅만 바라본 건데 저는 하늘을 한번 좀 바라봤으면 혹시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명분에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면면을 보니까 권성동 의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탄핵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습니까? 탄핵해달라고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앞장서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인데. 김성태 의원은 또. 김성태 의원 저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설명도 없이 단지 좌파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조금만 더 길게 봤으면 오히려 이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대규모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르고도 뻔합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실제로 하든 아니면 물밑에서 하든 대규모 정계 개편이 일어날 텐데 그때 기다려봤으면 바른정당의 몸값이 엄청 치솟을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당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다 개혁적 보수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가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저번엔 너무 쉬운 선택, 빠른 선택, 그래서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바라본 선택을 한 것 같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들 교수님. 근데 방금 이제 상황 변했다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으니까 그쪽 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게 하나의 상황 변화라고 저희들이 가정을 해준다 해도요. 10명 의원들은 지금 정당 형태로 남아 있겠다 또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유는 또 뭘까요? 그 19명 이른바 친유승민계라고 그래요. 그 자그마한 데서도 참 친유승민계, 비유승민계 나눠진다는 게 참 우스운데요. 거기 이제 지도부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정병 의원이라든지 거기서 좀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차마 탈당할 수 없겠죠. 그분들은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처음에 기치로 내걸었던 좋게 생각하자면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 이 기치를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분은 또 나중에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선이 끝나면 정치판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그 탈당하신 의원들의 입장을 제가 굳이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뭐 해석적 관점에서 좀 그쪽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선 직후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정계 개편을 전제로 하면 예. 결국은 뭐 선택지라고 하는 건 뭐 지금과 그때가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 판단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뭐 자유한국당하고 네. 또는 그게 뭐 국민의당과의 정계 개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정계 개편의 핵심 대상은 바른정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친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되고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뭐 그때 할 걸 지금 하는 거 뭐 일종의 선거에 도움도 좀 되면서 네. 하는 것이 예. 본인들의 입지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이 좋아 정계 개편이지 아마 바른정당 입장에선 이번에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을 텐데 그 한계를 느낀 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존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강고한 지역 기반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바른정당은 지역 기반을 점유한 바가 없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지역 기반 일부는 자유한국당에 내주고 있고 네. 또 국민의당은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호남 지역 기반을 갖고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지역 점유 기반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이 존치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물론 과거의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파와 비탄핵파가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같은 집에서 못 살겠다 이러고 나오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을 갖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아마 이참에 그 접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게 단지 그냥 내년 지방선거만 고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잔류 의원들도 곧 대선이 끝나면 동일하게 느끼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재룡 교수님. 네. 아무리 그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보수의 가치를 홍준표 후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이 홍준표 후보가 내어놓는 막말 수준들 어떻게 놓고 보면 이거는 가히 역비적이다 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뭐 돼지 땡땡땡을 비롯해서 도둑놈 땡땡, 그다음에 나쁜 땡땡들 이런 것들을 과연 지지한다는 게 지금까지 탄핵까지 한 바른정당의 이번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내걸어야 될 명분에 해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당은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비상적인 국면이죠. 비상시국이고 당장 뭐 선거를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어떤 방식으로도 하여튼 지지를 모으고 홍준표 후보도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선거 국면에서는 적과도 손잡아야 하고 그렇죠. 지게작대기 하나라도 더 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야말로 뭐 지금 무슨 물을 가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야말로 보수들이 어떤 품위 있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홍트럼프라고 얘기하면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막말이라고 했지만 그 속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이죠. 백인들이 속에 있으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마구 해주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 뭔가 속 시원함을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 정말 TV 토론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뭐 문재인 후보한테 종북 좌파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저히 금기였죠, 과거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석상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나 뭐 서슴없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보수와 기존 같이 지켜왔던 어떤 품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받을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선거 국면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전략적이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수야말로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급소를 그때 말로 급소를 잘 찌르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홍준표 개인의 어떤 성향도 있고 캐릭터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90석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니까 또 참석 더
뭐 탈당한 의원들이 합류를 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백석이 넘겠지만 그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선거를 치러왔던 노하우가 있고 뭐 아시다시피 그 여의도에서 가장 잘 그 정치 분석을 하는 게 여의도 연구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산하에 있는 지난 총선에 유일하게 그걸 다 맞췄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문으로 나오는데 그런 전략적 기관이 있죠. 돈이 있죠. 조직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런 거니까 저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그런 어떤 이 플랜을 잘 짜고 있다고 봅니다. 송문주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6584번님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9361번님 식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정치를 너무 폄하하고 그렇게 폄하하던 국민이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지역 감정으로 투표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의 문제가 정치 문제 아닐까요? 국민, 정치인 욕할 자격 없습니다. 전부 제 권력만큼 실력만큼 썩어 있습니다. 0841번님 정말 명분 없는 탈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에 기가 막힙니다.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 초심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결국 양당 체제입니까? 정인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야 사실은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던 보수가 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라는 문제하고 아니면 재건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뭐 적절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후자를 선택한 거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재건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게 일정 부분 먹혀서 그동안에 그 숨죽이고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뭔가 뭐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 어디 가면 요즘에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께 대화를 옆에서 들어보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이제 입장들이 정해지셨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샤이 보수가 아닌 이제 적극적 보수의 표심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시각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이른바 이제 이 품격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뭐 보수인 사람들이 뭐 홍준표식의 보수는 아니다라고 또 외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도 정리를 해내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지지율에도 반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데모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지지율을 급하게 반등시키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사실은 그 취하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뺏는 이런 효과를 창출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뭐 제대로 된 승부수를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던졌다 뭐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수 유권자와 보수 정치인들의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바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인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로 돌아올 때 호남 지역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